뭐? 20만 원? 이런 허름한 데서 20만 원을 받아? 드신 만큼 계산입니다, 손님. 아줌마, 우리 급한 일 생겼어. 나중에 줄게. 정인숙. 예전엔 바다를 헤치며 적진에 침투하던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취객들의 말도 안 되는 술값 흥정을 조용히 넘기며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그들이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순간 그녀는 머리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20만 원이 아까워 도망간 조폭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게 평범한 가게 아줌마가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은하수 마담의 전설을 함께 따라가 주세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단란주점 은하수에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이면 단골 아저씨들로 북적거려야 할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낡은 카라오케 기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지직거리는 소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벽 한쪽에는 색이 바랜 가요계 스타들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재떨이들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정인숙은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단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정인숙의 모습은 이런 허름한 주점의 마담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었죠. 손목에는 낡은 군용 시계가 차여 있었고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어요.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히 더 한산했어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단골 손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인숙은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가게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정인숙의 표정에는 크게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사람은 건달티를 팍팍 내며 어깨를 으쓱거렸고 뒤따라오는 두 사람도 만만치 않은 포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주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앞서 걷는 사람의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흉터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야, 여기 사람 없나? 앞장선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부터가 거슬렸죠. 마치 자신들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정인숙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손을 닦으며 인사를 건넸죠. 이런 종류의 손님들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정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었죠. 앉을 자리야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로 해야지. 세 사람은 가운데 테이블에 자리를 잡더니 곧바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소주 몇 병의 안주까지. 그런데 주문하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반말에 욕설이 섞여 나왔고 정인숙을 부르는 방식도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인숙을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죠. 야, 아줌마, 빨리 좀 가져와. 정인숙은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며 주문받은 것들을 차례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소주병을 테이블에 놓을 때도 안주를 가져다 놓을 때도 정인숙의 움직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술을 따르라며 정인숙을 자기들 테이블로 불러 세우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음담패설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정인숙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결국 주점 안에는 이 세 사람과 정인숙만 남게 되었죠. 정인숙은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아줌마, 이런 데서 장사하면서 재미없지 않아? 우리가 분위기 좀 띄워줄게. 놈들은 더욱 방자해졌습니다. 카라오케 기계를 켜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정인숙에게 같이 노래하자며 억지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아줌마, 술값은 얼마야?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선 놈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술에 취한 것 치고는 너무나 또렷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정인숙이 계산서를 내밀자 그것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20만 원? 이런 허름한 데서 20만 원을 받아? 드신 만큼 계산입니다. 정인숙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급한 일 생겼어. 나중에 줄게. 그러고는 정말로 술값을 떼먹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주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정인숙은 그들이 사라진 문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들과 흩어진 안주 그릇들만 남아 있었어요. 정인숙은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가서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 미소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도망이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정인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갯벌에 빠지면 그렇게 발버둥치더라. 그 말과 함께 정인숙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순한 주점 마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을 모두 보낸 후 정인숙은 은하수의 문을 잠그고 뒷정리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하루였지만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어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런 놈들이 또 나타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정인숙은 카운터 위에 현금을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정인숙의 집은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정인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저런 놈들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분명히 다시 나타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정인숙의 집은 예상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일반적인 중년 여성의 집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지도에는 빨간 핀들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서해안 곳곳을 가리키는 그 핀들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였죠. 정인숙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신 후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 모서리에 놓인 작은 진열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낡은 철모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모에는 해병대 수색대를 상징하는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정인숙은 그 철모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뻗어 진열장을 열고 철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고 그 순간 정인숙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철모 옆에는 바다에서 찍은 작전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에서 훈련하는 모습, 갯벌에서 위장수를 연습하는 장면,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까지. 사진 속의 정인숙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과 똑같이 단단했어요. 정인숙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강화도 북단 해안에서의 수색 작전,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구조 임무, 그리고 바닷물보다 더 차가운 현실과 맞서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 정인숙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훈련 영상이 담긴 DVD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그 중 하나를 꺼내어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화면에는 총기분의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정인숙이 눈을 감고도 완벽하게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장면이었죠. 3분 15초. 화면 속에서 교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최고 기록이었어요. 정인숙은 그 영상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동작들이 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간 수색 훈련, 수중 침투 훈련, 그리고 생존 훈련까지. 화면 속의 정인숙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갯벌에서의 생존 훈련 장면에서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인숙은 영상을 잠시 정지시키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훈련복을 꺼내 들었어요. 바래진 초록색 훈련복이었지만 아직도 특유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그 훈련복을 가슴에 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정인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다시 거실로 돌아온 정인숙은 소파에 앉아 철모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점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 건달들의 얼굴, 무례한 말투, 그리고 술값을 떼먹고 도망간 모습까지. 정인숙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보다 더 짠 놈들이군. 정인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훈련복을 만지작거리던 정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철모 뒤쪽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그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았어요. 상자 안에는 군번표와 함께 작은 나침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용 나침반이었죠. 바늘은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케이스에는 사용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인숙은 그 나침반을 손에 들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줘야겠다. 정인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보여준 온순한 주점 마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또 다른 인격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훈련복을 다시 옷장에 넣고
철모와 나침반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정인숙의 발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전사가 다시 깨어난 것처럼 말이에요. 정인숙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새 조폭이 다시 은하수에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구역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아줌마, 우리 왔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놈들의 목소리는 저번보다 더 크고 거만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은 여전히 그 용 문신을 자랑하듯 목을 빼고 다녔고 뒤따라오는 두 사람도 비슷한 차림새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저번처럼 술을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정인숙은 카운터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인숙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정인숙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난번처럼 완전히 수동적인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야, 우리 지난번에 술값 못 준 거 기억하지? 앞장선 놈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무슨 큰 선행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정인숙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놀아보자고 생각해서 왔어. 두 번째 놈이 거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다른 뜻이 숨어 있었어요. 정인숙을 우롱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세 사람은 저번과 같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문하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더 많은 술과 안주를 시켰고 정인숙에게 자꾸 테이블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마셔. 술이나 좀 따르라고. 놈들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정인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마치 정인숙이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 사람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정인숙은 묵묵히 그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술을 가져다 주고 안주를 차려주고 때로는 테이블까지 가서 술을 따라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놈들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음담패설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심지어는 정인숙을 자신들 무릎에 앉히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줌마, 이런 데서 혼자 장사하면서 외롭지 않아? 우리가 친구 되어줄까? 놈들의 웃음소리가 주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정인숙을 완전히 우롱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마침내 정인숙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등으로 정인숙의 어깨를 툭 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정인숙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놈을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처럼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잠깐만요. 정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놈들은 정인숙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해해 웃으며 장난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인숙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인숙은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사용하던 앞치마를 벗고 대신 작업용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장갑은 묘하게 군용품 같아 보였어요. 뭐 하는 거야, 아줌마? 놈들 중 하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카락을 뒤로 질끈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장갑을 끼는 정인숙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장갑을 다 끼고 나서 정인숙은 놈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놈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인숙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온순한 주점 마담이 아니라 뭔가 위험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야, 뭐 하려고 그래? 앞장선 놈이 약간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인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인숙은 말없이 노트를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표적을 향해 접근하는 군인의 그것처럼 말이에요. 손님들, 오늘은 특별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놈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인숙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번과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이놈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될 테니까요. 정인숙이 테이블 앞에 서자 놈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정인숙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죽 웃으며 더욱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뭔 특별한 서비스? 설마 우리랑 같이 놀아주겠다는 거야? 그 말과 함께 그 중 한 명이 정인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인숙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하나가 번개처럼 그놈의 손에 집어 들려졌습니다. 아! 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주병이 그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거든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두 번째 남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정인숙은 재빠르게 두 번째 놈의 뒤통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아래로 끌어당기며 그의 머리를 테이블에 박았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 두 번째 놈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박은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놈인 봉태식은 상황이 급변하자 당황했습니다. 동료 둘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야야, 뭐 하는 거야? 봉태식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님, 아직 계산 안 하셨죠? 정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더 무서웠거든요. 봉태식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정인숙이 더 빨랐어요. 해병대에서 단련된 몸놀림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인숙은 봉태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봉태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뭐야? 정당방위도 아니고. 봉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손님들이 먼저 손을 대셨죠. 저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정인숙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먼저 정인숙에게 손을 댔거든요. 법적으로도 정인숙 쪽이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봉태식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망치자니 정인숙이 막고 있고 싸우자니 동료들이 이미 제압당한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정인숙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였거든요. 그러게 한번 봐줬을 때 그걸로 끝냈어야지 왜 또 여길 찾아와? 정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갯벌에 빠진 놈들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걸 모르나? 정인숙의 비유는 적절했습니다. 해병대 시절 갯벌 훈련을 통해 직접 경험한 내용이었거든요. 패닉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면 더 위험해진다는 교훈을 몸소 체험했었어요. 봉태식은 정인숙의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인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시죠. 정인숙이 말하며 봉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봉태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인숙은 봉태식의 허벅지 사이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이용해 강력한 일격을 가했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급소 공격법이었습니다. 아! 봉태식의 절규가 주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어요. 정인숙의 공격은 정확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 코가 부러진 사람, 그리고 급소를 맞고 신음하는 봉태식까지. 단 몇 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정인숙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정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였습니다. 봉태식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정인숙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에 기억해둬라. 봉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세에 불과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정인숙은 카운터로 돌아가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이에요. 계산은 40만 원입니다. 지난번 20만 원에 오늘 20만 원 추가요. 정인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꺼내 놓았어요. 이번에는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주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정인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후의 정적이었거든요. 정인숙이 새 놈을 제압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주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2대가 은하수 앞에 멈춰 섰어요. 봉태식이 틈을 타서 몰래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봉태식이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연기를 했어요.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동료를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주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베테랑 같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상당히 젊은 신참 같았어요. 이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테랑 경찰관이 정인숙에게 물었습니다. 정인숙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술을 드시다가 저에게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했어요. 정인숙의 설명은 간단명료했습니다. 하지만 봉태식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곧바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추행을 했다고? 이 여자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한 거야. 봉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 앞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려 했어요. 저희는 그냥 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주병으로 때리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봉태식이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베테랑 경찰관의 표정은 그리 진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시선으로 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혹시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관의 요청에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은 그것들을 확인하더니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봉태식, 이철수, 박민호. 아, 너희들 전과자들이구나. 경찰관의 말에 놈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베테랑 경찰관은 이미 이들의 전과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폭행, 공갈, 사기. 나름 화려한 경력이네. 경찰관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낀 봉태식은 더욱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여자가 먼저 때린 거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주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무언가 결연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인숙은 그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대호 씨. 이대호입니다. 저는 이 주점의 단골이에요. 이대호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경찰관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대호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손님들이 주점 사장님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봉태식 일행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아, 이놈들이군요. 이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관님, 이놈들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이놈들이 여기서 술값 떼먹고 도망간 걸. 이대호의 증언에 경찰관들의 시선이 다시 봉태식 일행에게 쏠렸습니다. 놈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건. 봉태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님, 이 마담이 누군 줄 아세요? 이대호의 질문에 경찰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정인숙을 가리켰어요. 이분이 바로 강화도 북단에서 실종된 해병 셋을 구해낸 그분입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베테랑 경찰관은 정인숙을 다시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시죠?
베테랑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사건. 신문에도 크게 났었는데. 영하 10도 추위 속에서 3일 동안 수색 작전을 펼쳐서 베테랑 경찰관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 구조작전이었거든요. 이대호가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담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해병대에서도 최고 실력자였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분이 괜히 누구를 때리겠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봉태식 일행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놈들 작년에도 이 근처 상점에서 비슷한 짓 했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트러블 일으키고 나서 피해자 행세하거든요. 이대호의 추가 증언으로 봉태식 일행은 완전히 꼼짝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봉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압박을 받은 봉태식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불리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손을 댔습니다. 봉태식의 자백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공갈 및 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이대호와 정인숙만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대호 씨. 뭐려? 당연한 거죠. 이런 건달들한테 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이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소문나면 누가 감히 여기서 트러블 일으키겠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일로 정인숙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그날 밤 일이 있고 난 다음 주부터 은하수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작은 동네에서는 하루아침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은하수 마담이 해병 수색대 출신이라며 그 여자가 조폭 3명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던데 강화도에서 사람 구조한 그분이 맞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동네 곳곳에서 떠돌기 시작했어요. 이대호가 그날의 일을 여기저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닌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과장도 좀 섞였지만 말이에요. 정인숙은 처음에는 이런 소문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용히 장사나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온 동네의 화제 인물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했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손님 수였습니다. 평소에 한산했던 은하수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구경 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해병대 출신이세요? 그때 구조작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조폭들 정말 혼자서 다 때려 눕히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정인숙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의 관심이 진심 어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동네 아저씨들 사이에서 정인숙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해병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수색대라니 그것도 여성으로서 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해병대 수색대라니. 저도 해병대 출신인데 수색대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인숙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는다는 기분이었어요. 손님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평일에도 테이블이 반 이상 차게 되었고 주말에는 아예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정인숙은 이런 변화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인숙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김상철이었습니다. 해병대 시절 정인숙과 가장 친했던 동료였어요. 작전명은 돌고래였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아, 나 정인숙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반가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인숙이. 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야 뭐, 그냥저냥 살고 있지.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다니 무슨 일 있어? 정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상철아, 시간 되면 한번 만날래? 다른 애들도 불러서. 그래, 좋지. 오매철이랑 진수도 연락해 볼게. 김상철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정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은 오매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전명 바다표범이었던 그는 여전히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인숙이? 정말 인숙이야? 야, 얼마만이야? 매철아, 잘 지냈어? 나야 뭐, 그럭저럭. 근데 너 소문 들었다. 조폭들 혼내줬다면서? 역시 우리 상어답네. 오매철은 정인숙의 작전명인 상어를 부르며 반가워했습니다. 정인숙은 그 호칭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박진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작전명 가오리였던 그는 가장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인숙이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수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누나도 건강하시죠?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다 마친 정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동료들과 다시 연락이 닿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며칠 후 약속한 대로 네 사람이 은하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와, 인숙이 정말 오랜만이다.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전히 늠름하시네요. 동료들의 반가운 인사에 정인숙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웃음을 지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만의 작전 모임을 시작해 볼까? 김상철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아, 작전명 제외로 하자. 오매철이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인숙의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한 번씩 은하수에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이들은 이 모임을 작전 모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손님들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진짜 군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저분들 진짜 해병대 출신이구나. 분위기가 남다르네. 역시 군인은 달라.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은하수의 매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정인숙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나 함부로 시비를 걸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정인숙의 실력과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여기는 함부로 트러블 일으키면 안 되는 곳이야. 사장님이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래.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은하수는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인숙도 이제는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인숙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봉태식은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지 한 달 후 그는 다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것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봉태식은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동료들은 정인숙의 실력을 직접 경험한 후
겁을 먹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태식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날 밤 11시쯤 은하수의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정인숙이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봉태식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후드티를 깊게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인숙은 뒷정리를 하다가 문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손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영업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후드를 벗는 순간 정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봉태식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지? 봉태식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거든요. 뭐하러 왔어요? 정인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봉태식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뭐하러 왔냐고? 당연히 복수하러 왔지. 봉태식이 말하며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였어요. 묵직해 보이는 방망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정인숙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거든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온 것을 보니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난번에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봉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분노와 치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놨잖아.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했고. 봉태식이 야구 방망이를 양손으로 잡으며 정인숙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인숙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맨손으로 방망이를 든 상대와 싸우기에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에게는 다른 준비가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인숙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봉태식 같은 놈들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인숙은 조용히 카운터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략적인 후퇴였어요. 어디 도망가려고? 봉태식이 정인숙을 따라오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인숙의 손이 카운터 뒤로 향했어요. 정인숙은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쪽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정인숙은 주점 주변의 지형을 다시 한번 파악해 두었습니다. 손님, 저기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정인숙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봉태식은 순간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CCTV 카메라입니다. 손님이 방망이 들고 들어오는 것부터 다 찍혔어요. 봉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카메라의 존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인숙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태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였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 오늘은 끝을 보고 말겠다. 봉태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정인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정인숙이 꺼낸 것은 낡은 갯벌 장화였습니다. 해병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무게감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갯벌용 로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동료들을 구조하기도 했지. 정인숙이 중얼거리며 갯벌 장화를 봉태식의 머리 쪽으로 던졌습니다. 무거운 장화가 정확히 봉태식의 이마에 명중했어요. 아! 봉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야구 방망이까지 떨어뜨렸어요.
정인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갯벌용 로프를 능숙하게 다루며 재빠르게 봉태식에게 다가갔어요. 해병대에서 익힌 로프 기술로 봉태식의 발목을 순간적으로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봉태식이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인숙은 떨어진 야구 방망이를 재빨리 치웠어요. 경고했잖아요. 갯벌에서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정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봉태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정인숙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다음에 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정인숙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태식도 이제는 정인숙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알겠어. 봉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도망치듯 주점을 나갔어요. 정인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카운터로 돌아온 정인숙은 갯벌 장화와 갯벌용 로프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정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준비성이 중요하지. 정인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어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봉태식과의 마지막 대결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 정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하수의 간판을 내리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점을 운영하면서 정인숙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해병대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유용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주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단골이었던 이대호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제 막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왜 그만두냐는 거였죠. 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요. 정인숙의 대답에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정인숙은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실버 생존술 클래스라고 적힌 간판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뭐라는 곳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술 클래스가 뭐예요? 실버는 또 뭐고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인숙이 설명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인숙의 설명을 듣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그런 게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인숙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들을 일반인들에게 맞게 응용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자기 보호 능력은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 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숙입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10년간 복무했고 이제는 여러분께 생존 기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정인숙의 자기소개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가 갔거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위험 상황 인식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정인숙은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것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응용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갯벌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지잖아요. 정인숙의 비유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업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인 호신술부터 시작해서 위험 상황 회피법, 응급처치, 그리고 심리적 대응법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정인숙이 직접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이었어요. 수강생들도 하나씩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점점 수업에 빠져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수강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는 밤에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뭔가 당당해진 기분이에요. 수강생들의 후기는 정인숙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할머니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던 분이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시장 가서도 당당하게 흥정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김할머니의 말에 다른 수강생들도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호신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해진 거였어요. 수업은 점점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기자 명단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정인숙은 수업 시간을 늘리고 주말반까지 개설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수강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갯벌에서 배웠어요. 정인숙의 대답에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갯벌에서요? 네, 해병대 시절 갯벌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정인숙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갯벌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갯벌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인숙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닷물, 똥물, 조폭물. 결국 다 똑같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인숙의 마지막 말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정인숙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정인숙의 생존술 클래스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어요. 정인숙은 이제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군대에서만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옛 동료들이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길을 찾았구나. 정인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